1234년 북중국을 지배하던 금나라를 멸망시킨 몽골 제국은 1235년에 열린 쿠릴타이에서 이번에는 남중국의 송나라 정복을 주요 의제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몽골군은 곧바로 군대를 3개의 방향으로 나누어 송나라 침공을 개시했는데요. 하지만 송나라의 명장 맹공의 활약과 얼마 안가 우구데이 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결국 회군하게 됩니다. 이후 1258년 몽골 제국의 새로운 대칸으로 즉위한 몽케 칸은 군대를 서로군과 중로군으로 나눈 후 본인은 서로군을 이끌고 송나라 침공을 재개했습니다. 이때 몽케 칸의 대군은 송나라의 사천 지역에 진입하자마자 이 지역의 대부분을 손쉽게 병합한 후 연이어 조어성을 점령하기 위해 곧장 공격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조어성은 몽골군의 거센 공세 속에서도 무려 5개월이 넘도록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몽골군 진영 내에 갑자기 전염병까지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로 인해 몽케 칸마저 병으로 사망하자 몽골군은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몽골 제국의 2차 송나라 원정도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몽케 칸의 사망 후 몽골 제국은 갑자기 칸의 자리를 두고 내전에 돌입했고 이때 쿠빌라이가 승리를 거두면서 몽골 제국의 새로운 대칸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제 막 대칸이 된 쿠빌라이 칸은 앞서 우구데이 칸과 몽케 칸이 모두 실패했던 송나라 정벌을 다시 재개하기로 결심하였고 이에 따라 그는 이전에 이루어진 2차례의 송나라 원정에서 군대를 분산시켰다가 모두 실패했던 일을 교훈 삼아 이번에는 전력을 분산시키지 않고 송나라의 핵심 방어기지에 곧장 모든 전력을 집중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송나라의 핵심 방어기지는 바로 당시 송나라의 장수 여문환이 지키고 있던 양양성이었는데요. 쿠빌라이의 결정에 따라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몽골 제국의 핵심 주력군들이 양양성을 향해 파죽지세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268년이 되자 몽골 제국의 10만 대군이 양양성에 도착하여 성을 포위했는데요. 이와 동시에 쿠빌라이 칸은 양양성 주변의 하천과 수로를 장악하기 위해 500척의 함선 건조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몽골군은 성급하게 공격에 나서지 않고 먼저 양양성과 외부와의 연결을 차단하여 성을 말려 죽이기 위해 주변에 견고한 진지 공사를 실시하여 거대한 포위망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의 이러한 조치에 송나라 측도 가만히만 있지는 않았는데요. 1269년 봄,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성 주변에 강물이 불어나자 이 틈을 탄 송나라군은 몽골군의 강력한 포위망을 뚫고 성 안으로 물자를 공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놀란 몽골군은 성의 포위망을 더욱 견고하게 강화하기 시작하였죠. 또한 양양성에 대한 송나라 수군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당시 몽골군에게 항복한 송나라의 장수 유정 등을 이용하여 수천 척의 함선을 보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몽골군의 포위망이 더욱 강력해지자 송나라는 양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온갖 작전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취한 작전은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으며 오히려 몽골군의 포위와 감시만 더욱 강화되는 결과만 초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나라는 계속해서 양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1269년 7월에는 전선 3,000척과 군사 5만 명을 이끌고 몽골군과 전투를 벌였지만 대패하였고 1270년 9월에는 다시 전선 2,000척을 이끌고 나섰다가 몽골군에게 또 패배하고 말았죠. 더불어 1271년 6월에는 자그마치 10만 명의 수군을 이끌고 다시 양양성을 구원하기 위해 진격했지만 이러한 송나라군의 노력은 몽골군의 압도적인 수비 앞에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송나라군은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양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을 구상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결사대를 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송나라군은 용감한 병사 3,000명을 선발하여 장기와 장순이라는 두 장군에게 이들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결사대는 몽골 제국의 수군이 가득 차 있는 곳을 지나가며 처절한 전투 끝에 기적적으로 포위망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요. 그리고 이들이 양양성으로 입성하자 당시 외부의 지원을 거의 포기하고 있던 성 안의 사람들은 감격하여 사기가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결사대를 이끌던 2명의 장수 중 1명인 장순이 사망했는데요. 이로 인해 혼자서 결사대를 이끌게 된 장귀는 다시 외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몽골군의 감시를 피하면서 외부의 송나라군과 몰래 연락하여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가 이 정보가 몽골군에게 유출이 되고 말았고, 이를 몰랐던 장귀는 외부의 송나라군과 접촉하기 위해 결사대를 이끌고 다시 성 밖으로 나갔다가 결국 몽골군에게 붙잡혀 모두 괴멸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고립된 양양성을 향한 송나라 본국의 지원은 모두 끊기게 됩니다. 하지만 양양성을 지키고 있던 여문한과 그의 군사들은 포기하지 않고 몽골군에 맞서 외로운 싸움을 계속 이어나가는데요. 이때 몽골군은 여태까지 수십만의 대군과 수천 척의 함선을 동원하여 무려 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양양성의 포위를 계속했지만 양양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몽골군을 이끌고 양양성 인근에 있던 번성을 공격하다가 큰 부상을 입은 한족 출신의 장수 장홍범은 번성을 함락시키면 연달아 양양성 또한 무너질 것이라고 쿠빌라이에게 건의했는데요. 이 의견을 수용한 쿠빌라이 칸은 중동의 이슬람 기술자들이 만든 회회포를 가져와 순식간에 번성의 성벽을 무너뜨렸고, 그 순간 수많은 몽골군들이 성 안으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당시 번성을 지키고 있던 송나라군의 수비대장 범천수는 목을 메어 자살했으며 번성은 결국 몽골군에게 함락되게 됩니다. 그리고 장홍범의 예상대로 가뜩이나 군량이 떨어져가고 외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어서 사기가 바닥을 치던 양양성의 송나라군은 번성의 함락 소식을 듣고는 절망에 빠졌는데요. 한편 번성을 함락시켜 여유가 생긴 몽골군은 연이어 회회포를 가지고 매일같이 양양성을 타격하였습니다. 또한 이때 몽골군 내부에서는 양양성 함락은 시간 문제라고 여기면서 자신들을 상대로 6년이나 버틴 양양성의 지휘관 여문환을 죽이지 말고 유용하게 쓰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몽골군은 먼저 항복한 여문환의 부하 당영견을 그에게 보내 투항을 권유하였으나 여문환은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몽골군은 다시 아리카야라는 인물을 보내 여문환을 설득했는데요. 이에 여문환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그 순간 아리카야가 화살을 부러뜨리며 그에게 죽이지 않고 높은 관직을 내릴 것이라고 맹세했고, 더불어 여문환의 부하들 또한 투항을 간곡하게 요청하자 결국 마음을 돌린 여문환은 1273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몽골군에게 투항한 후 쿠빌라이를 아련했습니다. 이로써 무려 6년간 세계 최강의 몽골군을 상대로 끝까지 버텨낸 양양성이 함락되자 쿠빌라이가 신임하던 몽골군의 명장 바얀이 자그마치 20만 대군을 이끌고 송나라의 내륙으로 진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송나라는 수군을 보내 바얀이 이끄는 몽골군을 상대로 치열한 항전을 펼쳤으나 얼마 안가 패배했고, 이후 송나라의 재상 가사도가 13만 대군을 이끌고 몽골군에 맞서 최후의 결전을 벌였으나 이마저도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송나라는 몽골군에 의해 수도가 함락되고 황제마저 사로잡혀 끌려갔는데요. 하지만 장세걸 등의 대신들이 황족들을 데리고 망명정부를 수립하여 오늘날의 홍콩까지 이동하면서 몽골군에 대한 저항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몽골 제국의 쿠빌라이 칸은 이 망명정부를 가만히 내버려둘 생각은 전혀 없었고, 얼마 안가 이들을 지도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면서 송나라는 1279년 결국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